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그 하나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요즘 뭐 카카오톡이라는 거 많이 쓰고요. 아까도 저 강의 중에 카카오가 나옵니다. 성공한 벤처의 대표적인 사례로. 근데 뭐 벤처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벤처는 혁신이 기본이고 혁신을 하려면은 덩치 큰 것보다 작은 게 유리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벤처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지배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관료적인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혁신은 또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그것도 벤처의 파라독스 중에 하나인지 그게 결국 지금 이야기하시는 벤처의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뭐 특성이랄까요? 그렇게 이해된다면은 벤처는 그 중에 일부가 언젠가는 성공하지만 언젠가는 벤처의 특성상 또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벤처의 생태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카카오가 지금같이 계속 성공하면서 계속 덩치를 키우면서 시장 지배력도 커갈 수 있는 것이 벤처의 특성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좀 쉬운 질문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예, 뭐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고요. 우선 그 벤처가 처음 시작은 혁신으로 출발하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럼 혁신만 가지고 지속 가능한가?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던 걸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구개발 부서가 돈 벌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는 돈을 쓰는 데죠. 돈 버는 거는 생산, 영업, 관리가 돈을 법니다. 그래서 혁신과 효율은 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날개고 두 개의 바퀴다.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벤처가 맡고 있는 주된 역할은 혁신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가지고 작은 벤처들이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큰 기업과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이제 패러독스의 극복 방법인데 근데 이 벤처가 이제 처음에 출발은 킬러 테크놀로지로 출발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커져요. 우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뭐 옛날에 현대나 삼성도 벤처였죠. 이제 큰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혁신은 저하되게 돼 있죠. 그건 구글이나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가 내부 혁신 역량을 계속 강화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크지만 작은 회사처럼 계속 혁신을 하기 위해서 3M처럼 15% 룰을 적용해서 우리 직원들은 새로운 혁신에 계속 도전해라. 구글이 20%고 여기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는 혁신보다는 이제 점점 커져서 효율이 강하니까 혁신하는 외부 기업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이겠다. 이게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 M&A를 통한 성장이죠. 그럼 우리가 구글의 예를 보면 구글은 지금 한 주에 한 개씩 M&A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IoT 기업 네스트를 32억 불에 뭐 인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계속해서 내부 혁신과 외부 혁신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죠. 그럼 카카오톡은 어떠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혁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 혁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부와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외부에서 M&A 해들어오기도 하지만 카카오의 플랫폼 위에 다른 혁신적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서 뜰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픈 플랫폼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했는데 소위 M&A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합병하는 것을 흔히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형태. 그 다음에 앱스토어 같이 장터를 벌여놓고 그 위에 제3자가 와서 너 여기서 장사해 하고 열어주는 게 오픈 플랫폼.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단계, 효율과 혁신을 결합한 단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유장희 위원장님 하셨던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계속해서 커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기술,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시장과 기술을 선순환시키는 구조, 이런 구조로 커나가게 되죠. 그래서 기술기업, 시장기업, 그 다음에 두 개를 선순환시키는 선순환기업,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교수님 제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 한국의
기술이 홀대받는 나라 이렇게 타이틀이 크게 나왔는데요. 기술 보호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는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 미래가 과학 기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기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동마성장위원회에서도 임치제도, 에스코르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담보 제도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 담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은 기술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독립된 평가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 검증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감하게 원스톱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대기업의 우리 국가 경제 비중이 너무 크게 있는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삼성이 위기상이다라고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특허 분쟁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있죠. 저희가 우리 그 기술 평가도 연결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제일 큰 무기가 시장, 홈쇼핑부터 그다음에 중소벤처들은 기술, 특히 이제 IP들이 중요한데 이게 보호가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게 재작년인가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2억 불에 인수했을 때 우리가 웃었어요. 거의 직원 13명인데 한국 같으면은 1인당 10억씩 주고 사람 빼오면 될 거 가지고 100만 불이면 되는 거 가지고 왜 10억 불씩 주느냐, 바보들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FTC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실리콘밸리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기술 보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에스크로 제도는 그중 한 부분이겠지만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담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기술 침해 또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이 불이익을 줘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형사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침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두 번째, 기술 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을 정부가 평가해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해주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평가란 거 그거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은 벤처보다 평가가 쉬우냐 어려우냐 놓고 보면 벤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벤처조차도 벤처기업의 기업 가치조차도 평가를 못하 객관적 평가가 안 되는데 과연 기술이 객관적 평가가 될 거냐?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기술을 가치를 객관적 평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크 뷰러입니다. TCB 문제인데 기술을 객관적 평가를 해가지고 기술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해 준다?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건 근본적으로 이 행동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론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제3자가 기술을 평가해 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것이다. 자, 앞에 두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질문을 쉬운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 사실 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장과 고용이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본질적인-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답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벤처 2.0 시대로 가면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문제를 푸는 게 7가지의 이 대안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군대 작전을 한다면 이거 금방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 4개의 벤처 건전화 정책의 규제를 풀고 3대 보안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안 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말입니다. 왜 우리 고용이 창출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빈곤화가 더 심해지는지, 이런 현상 등을 보면서 그럼 저게 왜 안 되는 게 그 원인이 뭐냐? 정치인이 문제, 여기 이제 대표님 계시는데, 아니면은 정부가 문제냐, 리더십이 문제냐 말이야, 아니면 시장이 문제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쉬운 질문을 하신다 그러더니 제일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예.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우선 단답으로, 우리 한국은 단답형을 좋아하니까 단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을 혁신하면 됩니다. 예, 감사원을 단답으로. 자,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는 숨깁니다. 윤일병 사건도 숨기고 숨깁니다. 사실은 숨긴 게 더 나쁜 건데 우리는 숨겨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문제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분량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모든 제품을 전수검사를 해요. 그러다가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면 샘플링 검사를 사후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냐면은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바른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사고는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가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꾸지 못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모든 예를 들어서 국책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정부 연구 위탁기관들은 엄청난 규모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영수증 일일이 다 검사하고 사전 규제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위에서 감사를 해요. 그러다가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럼 왜 거기는 또 하고 있냐? 결국 감사원이 또 따라와서 감사를 합니다. 결국은 감사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는 정책만 하게 만듭니다.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의 R&D 성공률이 무려 98%입니다. R&D 성공률 98%는 R&D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ADD, 국방부에 있는 ADD만 하더라도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연구만 하느냐? 쌀로 밥하는 연구만 합니다. 쌀로 밥하는 연구를 하니까 거기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기업에 이전될 리가 없습니다. 이전율 거의 우리 실제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20%라고 그러는데 실제 활용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실패하는 게 있더라도 대박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이 확률 중심의 생각에서 기대값 중심 생각으로 가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사고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데는 평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감사원을 혁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실제 프로젝트 단위까지 기재부가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는 잘못된 거는 없앨 수 있는데 혁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2 벤처 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거는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 규제, 아마 1차 붐 이후에 그 부작용 때문에 이 규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또 사전 통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것이 빙하기를 가져왔다.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혁파를 제일 크게 지금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7시간 마라톤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그 규제를 혁파하는 그 내용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나요? 규제 혁파 과제로?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국정과제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제2벤처 붐을 조성해서 고용도 늘리고 여러 가지 이걸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덩어리의 그 규제, 그 벤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이 규제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예. 요거를 혁파하는 그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예. 여기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한 6편 정도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주요 부처에는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 이 규제는 만들기는 쉬운데 이게 이제 규제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거 뭐 암덩어리라고 그랬는데 그 암덩어리가 어디 가서 붙어 있어야 암덩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 안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정부 보고 자르라고 해가지고 그 도저히 자를 수 없거든. 그 암 환자 보고 네 몸 안에 있는 암을 꺼내라 하면 꺼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지금 정부를 다그쳐 가지고 지금 그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우리 교수님 그 규제를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잘라낼 수 있는지 좀 일선에서 고민하신 결과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역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 평가 자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결국 규제란 것이 암덩어리만은 아니고 규제는 비용과 편익에 따라가죠. 규제에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 영향 평가 제도란 게 있지만 그거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12,000개 규제 다 하려면 매년 우리가 3천원씩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특허 가치 평가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허 가치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평가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80%의 정도까지는 기계가 평가합니다. 인공지능이 평가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예산 100억 이내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각 부처의 규제 지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만 있고 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 없애라 그러면 숫자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없애고 우리 없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대기업이 하는 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나 벤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SK 같은 경우에 그 음반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곡가들이나 이런 벤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데 그게 대기업한테 맡겨두는 게 그대로 맡겨두는 게 옳은 것인지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게 이제 일종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이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체들이 이런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힘 센 사람하고 힘 약한 분산된 다수하고 붙으면 무조건 힘센 친구가 이기죠. 그러니까 현재 뭐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백화점 많은 대기업하고 중소 제조업체들하고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가 이 플랫폼을 다양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도 한두 개 허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 홈쇼핑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될 거고, 그게 여러 가지 구조상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중 하나가 중소사업자가
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인해서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협상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카르텔로 지금 자꾸 막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쉬운 질문. 예, 아까 그 제2의 벤처붐 조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1세대 대표 벤처 기업인으로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역행했고 그 결과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를 복원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자 이런 제언을 해주신 셈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2의 벤처붐 조성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 벤처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이 모럴 해저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많은 국민들이 벤처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었어요. 혜택은 소수의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이 가져갔는데 국민 대부분은 코스닥을 통해서 손해를 봤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을 다시 한다 그래도 믿어주질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권자인 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각성해도 제2의 벤처붐 조성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제2의 벤처붐 조성 얘기를 했지만 실패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세대 벤처 기업인으로서 사실 우리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르신 말씀이고요. 뭐 국민 정서가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복원되면 되는 겁니다. 복원되면은. 근데 우리가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이 복원 안 된 결과죠. 나스닥은 복원했어요. 붕괴 이전까지. 근데 코스닥은 10분의 1로 붕괴하고 거의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역사 평가 없이 그냥 그거 거품 아니야 이렇게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탄력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역사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